보통의 도둑들은 관아의 벼슬아치들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둑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예 관아를 통째로 털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옌니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간 그 지역의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느 이른 아침, 관아 뒤채에서 사또께서 한가롭게 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사또라는 양반은 백성들 사이에서 참 알쏭달쏭한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또를 좋아하면서도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또는 고을에 온 뒤로 억지로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큰 욕심이 없어서 벼슬 오르는 것이나 재물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있던 탐관오리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점은 백성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또가 벼슬 오르는 데에 관심이 없다 보니 백성들의 자잘한 일들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하는 큰일이 아니고서는 사또가 나서지 않고 그 밖에 잡다한 일들은 모두 박서방이라는 아전에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관아에서 오래 일하여 일머리를 잘하는 아전이었는데 사또가 워낙 일에 마음이 없다 보니 사실상 그가 고을 일을 도맡아 보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이나 백성들의 하소연까지 모두 박서방의 손을 거쳐 풀리곤 했습니다. 이날도 사또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어느 기방에 가서 노래나 들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마음도 한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서방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차분하기만 하던 박서방답지 않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사또님, 큰일 났습니다요. 사또는 박서방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왜 저 사람이 평소 같지 않게 허둥대는가, 분명 아주 큰일이 터진 것이다 마음속으로 짐작하며 설마 사람이라도 죽었나 싶어 마시던 차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박서방, 사람이라도 죽었느냐? 무슨 일로 그렇게 야단이냐? 아닙니다, 사또님.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고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일이 아니라면, 그저 도둑질 따위라면 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박서방이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도둑질이면 자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자잘한 일로 나를 놀라게 하다니. 아닙니다, 사또님. 이번에는 보통 도둑이 아닙니다요. 이놈의 도둑놈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 관아 창고까지 털어버렸습니다. 박서방의 이 말을 들은 사또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관아 창고를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사또님. 안에 있던 돈은 물론이고 귀한 물건들과 죄를 밝힐 물건들까지 싸그리 들고 갔습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관아의 물건들을 대문 앞에 함부로 내동댕이 쳐 놓았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를 놀리듯이 말입니다. 박서방의 말을 들은 사또는 더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이런 간 큰 도둑놈이 우리 관아에 들었단 말이냐? 게다가 물건들을 대문 앞에 함부로 던져놓다니 이것은 아주 우리를 깔보는 것이 아니냐. 어젯밤 순찰을 돈 포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도둑놈이 관아에 들어와 제 집 안방처럼 마음껏 드나들었다는 말이냐? 사실 이것은 순찰을 도는 포졸들만 탓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요. 아랫사람들이 사또께서 매일 한가롭게 지내며 고을 살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도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포졸들은 사또가 늘 뒷방에서 차나 마시며 세월 보내는 것을 보고 우리도 대충 일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 순찰을 도는 포졸들도 슬그머니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어차피 사또 나리보다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젯밤 관아에 도둑이 든 것도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사또가 박서방과 함께 관아 대문 앞으로 나가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아 대문 앞마당에는 온갖 물건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서 상자도 보이고 죄인을 다스릴 때 쓰는 도구도 보이고 심지어 관아 이름이 적힌 나무판마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구경 나온 백성들이 구름같이 잔뜩 몰려 있었지요.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백성들이 키득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어떤 이는 아예 배를 움켜쥐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웃음소리가 사또의 귀에는 다 자기를 비웃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사또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당장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망가진 체면이라도 조금 세우려고 사또는 괜히 포졸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놈들아, 무얼 그리 멀뚱히 서 있느냐. 어서 이 물건들을 치우지 못할까. 이 사또가 닷새 안에 필히 이 도둑놈을 잡아서 엄중히 처벌하겠다. 그렇게 호통을 치고는 소매를 크게 휘저으며 관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생 이렇듯 큰 망신을 당해본 적이 없던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박서방도 사또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 자리에서 더 창피를 당할 필요가 없다 싶었지요. 그래서 얼른 사또를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구경하던 백성들과 어수선한 마당을 치우는 포졸들만 남았습니다. 박서방이 안으로 들어오자 사또가 곧바로 지시했습니다. 박서방, 당장 포졸들을 풀어서 지금껏 도둑질로 이름이 난 놈들을 싸그리 잡아들여라. 그 중에서 어느 놈이 범인인지 꼭 찾아내야겠다. 그간 큰 놈을 찾아내어 아주 혼쭐을 내줄 것이다. 박서방은 여태껏 사또께서 이토록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늘 느긋하고 부드럽기만 했던 사또께서 이렇듯 불같이 노하시는 모습을 보니 일이 참으로 크게 벌어졌구나 싶었습니다. 박서방은 급히 포졸들을 불러 모아 도둑 잡으러 나섰습니다. 반나절 동안 고을 이곳저곳을 뒤졌고 도둑질을 일삼던 좀도둑들을 모조리 잡아왔습니다. 평소 좀도둑질로 이름난 자들과 이미 한두 번 관아에 잡혀왔던 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잡혀왔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좀도둑들은 수십 명이었으나 정작 관아를 턴 큰 도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이쯤 되자 박서방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사또는 이번에는 손수 나서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30명이 넘는 좀도둑들을 모두 매질로 다스렸지만 아무도 관아를 털었다고 실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물었지만 모두들 억울하다고만 했습니다. 이 불쌍한 좀도둑들은 억울하게 매만 맞은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이런저런 좀도둑질은 했어도 감히 관아를 털 만큼 간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모두들 마음속으로 관아를 턴 진짜 도둑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혼쭐이 났으니까요. 사또도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얻은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그치는 중에 몇몇 좀도둑들이 저질렀던 다른 도둑질까지 털어놓았거든요. 이런 손버릇 나쁜 도둑들은 모두 옥에 가두어 나중에 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관아 도둑일은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관아 도둑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또는 마음이 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성급하게 닷새 안에 도둑을 잡겠다고 큰 소리 쳤던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습니다. 만약 닷새 안에 이 일을 풀어내지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닐 터였습니다. 사또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벼슬의 욕심은 없어도 체면은 지켜야 했거든요. 이 일이 다른 고을 사또들에게 알려지면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윗분께 보고할 때도 어떤 얼굴로 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게다가 옛말에 좋은 소문은 문 밖을 못 나가도 나쁜 소문은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관아를 도둑맞은 이야기가 이웃 고을들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하루하루 더욱 어두워져 갔습니다. 다른 고을 사또들이 위로한다며 편지를 보내왔는데 겉으로는 위로였지만 속내는 다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였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화가 나서 그 편지들을 모조리 찢어버렸습니다. 박서방은 사또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했습니다. 평소 느긋했던 사또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또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 있나? 현상금을 걸어보시지요. 엽전 100냥을 내걸고 방을 붙이는 겁니다. 돈 앞에서는 용기가 나는 사람도 있으니 혹시 도둑의 실마리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사또도 이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다. 자네 말대로 해보자. 이튿날부터 고을의 큰 길과 작은 길, 골목골목마다 큰 상금을 건다는 벽보가 나붙었습니다. 관아 도둑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0냥이면 여느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고을 백성들이 모두 들썩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아 도둑 맞은 일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요즘처럼 소식이 빨리 퍼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도 한도가 있었고 더욱이 관아 일은 백성들이 쉽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금을 건다는 벽보가 붙으면서 사정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시골에서 소에게 풀 먹이는 아이들까지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어디서나 관아도둑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사또가 참으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관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또가 어찌 백성들의 도둑을 잡아주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또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또한테 무얼 바라겠나? 관아도 못 지키는 양반이 우리를 지켜줄까?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관아 도둑을 잡겠다고 약속했던 닷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평소라면 늦잠을 잔 뒤 뒤채에서 느긋하게 차나 마시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타는 듯하여 해가 뜰 때부터 혹시 실마리를 가져올 사람이 있나 아예 앞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0냥이라는 큰 돈을 걸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잔뜩 실망하여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관아 문지기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사또님을 뵙자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또는 혹시 실마리를 가져온 것인가 싶어 바로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나타났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실마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씨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 하나와 둘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아들 이름이 만수라 하였는데 어려서부터 말썽만 피우더니 자라서는 도둑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만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 오게 갔다 와도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아들 걱정 때문에 늘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빌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또께서 고을의 종도둑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때 만수도 잡혀갔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단단히 맞고 와서는 이부자리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아들이 이제는 정씨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다시는 도둑질 안 하렵니다. 사또님께서 도둑들을 어찌나 무섭게 다루시는지 정말 혼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심하게 맞았다면 목숨도 위태로웠을 겁니다. 정씨 할머니는 아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몇 해 동안 속을 썩이던 아들이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또께 고마움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실마리를 기대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크게 실망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에게 덕담을 건네고 정중히 인사를 나누어 돌려보냈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막 나간 뒤에 박서방이 또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것이 또 무슨 일이 생긴 듯 했습니다. 사또님, 또 큰일 났습니다요. 사또는 이제 큰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아까 제가 저잣거리에 나갔다가 비단 가게를 하는 이 서방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이 서방이 집을 나간 지 닷새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가 큰일이냐? 장사하는 사람이 며칠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주기를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숲에서 이 서방의 시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서방의 부인은 저에게 관아에 알려달라 부탁하고는 먼저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관아 도둑일도 아직 풀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까지 죽어나가다니요. 하필 오늘은 자신이 닷새 안에 도둑을 잡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었으니 참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사또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어쩌지 못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도둑을 잡는 일이 급해도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또는 급히 포졸들과 죽은 사람의 몸을 잘 알고 있는 의원을 데리고 일이 벌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도착해보니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이 서방의 시신이 걸려 있었고 그 곁에는 부인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시신을 자세히 살핀 뒤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님, 죽은 지 닷새쯤 된 것 같습니다. 가슴에 깊은 칼자국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듯합니다. 한 번에 목숨을 끊은 것을 보아 솜씨가 날쌘 자의 짓인 듯합니다. 혹시 산적이라도 만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원한이 깊은 누군가가 저지른 짓일 수도 있다. 일단 관아로 돌아가서 죽은 사람의 부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또는 이 서방의 부인을 관아로 데려와서 자세한 까닭을 물었습니다. 관아 대청에 앉은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바른대로 대답하여라. 내 남편이 평소 원수를 진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번에 집을 나설 때 돈은 얼마나 가져갔느냐? 이 서방의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사또님, 제 서방님은 사람들과 잘 지내어 원수진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나갈 때도 엽전 2냥만 가져갔는데 아까 보니 서방님 품에 그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원한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로구나. 그런데
네 남편이 돈을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받으러 간 것이냐? 마복이라 하는 장사꾼입니다. 작년에 저희 서방님에게 쉰냥을 빌려갔는데 반년 만에 갚기로 한 것을 벌써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서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분명 그 자가 제 서방님을 해친 것입니다. 사또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서 그 마복이라는 자를 잡아오너라. 그런데 포졸들이 금세 돌아와서 알렸습니다. 사또님, 마복이가 집에 없습니다. 가족들 말이 닷새 전에 집을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박서방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또님,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마복이가 이 서방을 해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복이는 노름을 좋아하여 빚 갚을 돈이 없게 되자 이 서방을 해치고 도망친 것이 분명합니다. 사또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졸들에게 마복이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두 뒤져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일이라도 빨리 풀어내어 땅에 떨어진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려는 생각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포졸들이 마복이를 잡아왔는데 함께 온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수였고 다른 하나는 정씨 할머니였습니다. 포졸들이 아뢰었습니다. 사또님, 마복이의 친척집을 다 뒤져도 못 찾았는데 만수네 집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마복이와 만수가 투전판에서 어울리던 사이라고 합니다. 만수는 죄인을 숨겨준 죄로 정씨 할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 따라왔습니다. 사또는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마보가 이 서방이 죽은 것을 아느냐? 내 놈이 죽였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의 뼈가 부러지도록 호되게 다스릴 것이다. 마복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저는 이 서방이 죽었다는 것은 까맣게 몰랐습니다요. 이 서방의 부인이 말하기를 내 놈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고 했는데 돈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사또님, 그날 이 서방이 돈을 달라기에 제가 당장 돈이 없어 친구에게 빌려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이 어찌하여 죽었는지는 정말로 모릅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갚았으면 집에 있을 것이지 왜 만순의 집에 숨어 있었느냐? 사또님, 사실 제가 지금 도망 다니는 처지입니다. 이 서방에게 돈을 갚으려고 일단 노름판에서 빌렸는데 아직 갚지를 못했습니다. 갚으려고 계속 노름을 했는데 돈을 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름꾼들이 빚을 받으러 오는 것이 무서워서 만순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절대 이 서방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옆에서 못마땅한 듯 말했습니다. 만수야, 네가 어울리는 친구를 보아라. 좋은 일에는 찾지도 않다가 저런 곤란한 일에만 너를 끌어들이는구나. 만수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마복이 형님, 나는 형님이 그저 내 얼굴 보러 온 줄 알았지. 갈 곳이 없어 우리 집에 온 것이었소? 만약 노름판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를 놀라게 하면 어쩔 뻔했소? 마복이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얼 안다고 그러느냐? 내가 이 서방에게 엽전 50냥을 갚았으니 네가 그 돈을 훔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내가 내 집에 겨우 이틀 머문 것이 그리 대수냐? 정씨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만수야, 네가 또 도둑질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시는 안 한다고 내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사또는 이제 종도둑들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만수를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만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도둑이라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평생 옥에서 썩을 각오를 하여라. 정씨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만수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들아, 어서 사또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거라. 네가 옥에서 평생을 보내면 이 어미는 어찌 살란 말이냐.
만수는 사또의 무서운 기세에 겁이 덜컥 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이 일은 관아가 도둑 맞던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복이 형님이 제 집에 와서 며칠 머물겠다 하기에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안을 하더군요. 방금 이 서방에게 쉰냥을 갚아주고 오는 길이니 다시 빼앗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또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만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마복이 형님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는 이 서방을 몰래 따라가 그 쉰냥을 훔쳤습니다. 이튿날 제가 관아에 잡혀가서 매를 맞았는데 저는 이 서방의 돈을 훔친 것이 들통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관아 도둑일 때문이더군요. 그때 매를 어찌나 맞았던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야말로 절대로 이 서방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만수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서방이 죽은 일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도둑질한 것을 고백한 것뿐이지요. 사또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구제 못할 도둑놈이로구나. 이번에 또 50냥이나 되는 큰 돈을 훔쳤으니 꼼짝없이 20년은 옥에 가둬야겠다. 만수는 20년이라는 말에 그만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20년이면 자기는 늙은이가 되어 나올 터인데 그러면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실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또께서 자기를 관아 도둑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소리와 함께 쓰러져 버렸고 만수는 급히 사또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사또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관아 도둑을 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관아 도둑 이야기라는 말에 사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만약 그 말이 참으로 도움이 된다면 내 죄를 크게 덜어주겠다. 만수가 얼른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 제가 며칠 전 곤장 맞은 자리가 조금 나은 뒤에 어머니 몰래 또 노름판에 갔습니다. 이 서방에게서 훔친 쉰냥으로 노름을 했거든요. 하지만 모두 잃고도 모자라 본전이라도 찾으려다 그만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밤중에 이 서방네 집에 뭐라도 훔치러 몰래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병풍 뒤에 숨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이 서방의 부인인 옥매였고 남자는 이 서방이 아니었습니다. 사또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둘이 아랫목 이부자리에서 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풍 뒤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들이 겨우 잠들더군요. 그때 저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둑의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어서 옥매가 잠든 틈을 타 머리에 꽂은 비녀를 하나 쏙 빼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비녀를 팔려고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꺽쇠라는 도둑놈이 어디선가 훔쳐왔다며 저에게 자랑 삼아 보여준 적이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꺽쇠는 곧 관아에 잡혔고 그때 그 비녀도 죄를 밝힐 물건이라며 관아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관아 창고가 아니라 옥매의 머리에 꽂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관아 창고를 털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서방의 부인 옥매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사또님, 저는 관아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여린 여자인데 어찌 관아의 담을 넘고 창고에 물건들을 옮길 힘이 있겠습니까? 사또가 매섭게 물었습니다.
옥매야, 그럼 그 비녀를 누가 주었단 말이냐? 옥매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박서방 나리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방님도 박서방 나리가 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관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박서방을 쳐다봤습니다. 박서방이 살인을 했다니요. 박서방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언제 너에게 비녀를 주었다는 말이냐. 옥매가 독이 오른 듯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당신이 사내라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나 혼자 죄를 뒤집어 쓰게 합니까? 당신이 그리 비겁하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할 겁니다. 사또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옥매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박서방은 오랫동안 관아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 힘을 써먹곤 했습니다. 이 서방네 비단 가게에 말썽이 생겼을 때도 박서방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그 인연으로 이 서방이 박서방을 집에 불러들여 술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옥매를 보고는 그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뒤로 박서방은 이 서방과 술 친구가 되어 자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옥매를 만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옥매 또한 권세 있는 박서방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닷새 전, 이 서방이 마보기에게 50냥의 빚을 받으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대낮부터 박서방이 술에 취해 옥매를 찾아왔습니다. 이 서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옥매와 깊은 정을 통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서방이 생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수가 이 서방의 50냥을 훔쳐버린 탓에 관아에 고발하려고 서둘러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박서방은 이 서방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술김에 이 서방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옥매도 힘있는 박서방과 살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없애자고 박서방을 부추겼습니다. 마보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박서방은 이 서방에게 50냥을 훔친 도둑을 잡아주겠다며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갔고 끔찍하게 해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니 박서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면 제 신세도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사또 자리를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또께서 워낙 일에 마음이 없으시니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또 자리를 넘보려면 먼저 사또의 평판을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관아로 달려가 손발이 맞는 아랫사람 둘을 데리고 관아를 털었습니다. 밤에 고을을 지키는 포졸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창고와 옥에 있던 물건들을 훔치고 관아의 물건들을 대문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웃 고을에 이 소문을 퍼뜨린 것도 박서방이었습니다. 현상금을 걸자고 말을 꺼낸 것 또한 박서방이었습니다. 사또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면 분명 윗분이 이 일을 살피러 올 테니 그때 자신이 나서서 사또의 모자람을 알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던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종 도둑인 만수 때문에 모든 일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수는 이 서방의 돈을 훔치고 노름으로 모두 날린 뒤 다시 돈을 얻으려 이 서방의 집에 숨어들어 옥매의 비녀를 훔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녀야말로 박서방이 관아를 턴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종도둑 하나 때문에 자신의 악행이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박서방, 옥매의 말이 모두 사실이냐? 박서방도 이제 더는 둘러댈 길이 없어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또는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관아를 턴 도둑이 바로 제 아랫사람이었다니요. 옛말에 집안 도둑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리하여 관아도둑과 죽은 이서방이라는 두 가지 큰일이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듯했습니다. 만수에게도 약속한 대로 그 죄를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만수가 옥에 갇히지 않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일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사또는 깊이 뉘우쳤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박서방에게만 맡겨둔 것이 이런 큰일이 일어난 이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손수 고을 일을 돌보았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뒤로 사또는 부지런히 백성을 아끼는 좋은 사또가 되었고, 그가 다스리는 고을에서는 도둑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또의 뉘우침과는 별개로 이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박서방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또는 박서방을 잡아들여 박서방이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몰래 빼앗은 모든 재물을 되찾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고, 박서방에게는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탐욕과 권력 남용의 끝이 어떠한지 온 고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이야기 속 사또가 뒤늦게 후회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설마 괜찮겠지 하는 방심 속에 소홀히 넘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듯이 눈앞의 작은 욕심보다는 정의롭고 올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